저는 FA 컨퍼런스와 좀 인연이 깊은데요. 작년에는 스태프로 참여했고, 올해는 이렇게 헌집 줄게 새집다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뱅크샐러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이소연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제 앞서 보셨듯이 리액트 프로젝트 구조 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구조가 어떤 구조였는지, 좋았던 집을 버리고 왜 이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며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때는 좋은 집이라고 생각되었던 좀 예전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를 사용하던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뱅크샐러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금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금융에는 카드, 은행, 투자 등 많은 카테고리가 존재하죠. 이 모든 카테고리가 수렴하는 곳이 바로 클라이언트, 여기서는 웹 프론트엔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팀이 내렸던 첫 번째 답은 도메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메인이라 함은 이제 도메인 주도 개발을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었고요. 카드사 구조, 혜택 정보 등의 비즈니스 정보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네 가지 레이어로 바라봤었습니다. 개념을 정의하는 엔티티 레이어, 사용자의 유즈 케이스를 관리하는 도메인 레이어, 그리고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데이터 레이어, 그리고 사용자에게 정말 보여지는 뷰 쪽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얼마 전 제가 발표했던 클린 아키텍처인 뱅크샐러드라는 발표 자료의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때 이 구조를 소개할 때 이 구조로 가면 뷰는 서비스만 알면 되고 그 행동은 주입받은 리소스에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규칙만 이해하면 빠른 개발과 규칙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소개드렸었습니다. 이건 이제 프로젝트의 제일 루트가 되는 코드였었는데요. 이 코드를 이제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컨텍스트에서 API 프로바이더나 서비스 등을 생성자로 주입받고 이 모든 요소를 모아서 하나의 인스턴스로 생성해서 관리하는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모아두는 곳은 서비스 디펜던시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서비스를 관리하는 구조를 가졌었습니다. 이 구조를 한 장에 모아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컨텍스트의 서비스만 알면 되는 구조였고, 이제 서비스 안에 레파스토리들은 그 파란색의 데이터 레파스토리들을 주입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레파스토리는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나뉘어서 각각 인터페이스인 그 정의부와 실제 구현체가 나뉘어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사실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고,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짰다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사용하던 예전 구조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기존 구조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오늘은 여기서 보라색의 뷰 부분과 파란색의 데이터 영역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포켓몬을 좋아해서 포켓몬 필드라는 뷰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보았던 컨텍스트 기억하시죠? 컨텍스트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하나의 인스턴스로 생성했고, 이 구문을 통해 생성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에 서비스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비스들 중에 이 포켓몬 필드에서 필요한 건 수집 서비스였기 때문에 수집 서비스를 호출하고요. 수집 서비스가 수행하는 동작 중 하나인 캐치라는 동작을 호출합니다. 뷰가 부르게 되는 건 이렇게 인터페이스 형태로 된 레파스토리를 주입받습니다. 지금 위쪽이 포켓몬 서비스이고 아래쪽이 인터페이스 형태의 레파스토리 타입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캐치와 콜이 그리고 정의되어 있는데, 캐치와 콜은 사용자의 행동입니다. 유즈 케이스이고 이는 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코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변할 수 있는 API 프로바이더나 스토리지 등은 전혀 주입받지 않고 오직 행동만 명시해서 서비스가 강제적으로 그 행동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구현체는 어디에 있느냐? 데이터에 정의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PI 프로바이더나 스토리지 등의 외부 리소스는 이 단계에서 주입됩니다. 저희가 왜 이런 구조를 선택했을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행동, 즉 유즈 케이스는 도메인 레이어로 바라보고 이는 변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부 의존성에 해당하는 API 프로바이더나 스토리지는 언제든 변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사실 많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 오늘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여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발표도 늦었는데 5분 동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네 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구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클린 아키텍처인 뱅크샐러드라는 제가 일전에 발표했던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발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팀은 이런 구조를 버리고 이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까지 좋은 점만 말했고 괜찮은 구조일 것도 같은데 왜 저희 팀은 이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까요? 그 답을 지금 말씀드리면 제 발표가 여기서 빨리 끝나버리니까 일단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사를 결심하던 쯤에 저희 팀에 큰 변화가 생겼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기존의 웹 레퍼스토리에는 당연히 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뱅크샐러드를 쓰시는 분이라면 아실 듯이 PC보다는 이제 어플 서비스를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플이 출시되면서 앱 내 웹뷰를 위한 코드가 하나둘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PC 서비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플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 웹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원래 뭔가 많이 있던 곳에서 하나둘 피처를 붙여가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지었던 집은 PC 서비스만을 고려해서 지은 집이었는데 웹뷰 작업을 위한 코드들이 하나, 둘, 10개, 20개 추가되면서 웹이 살던 작은 집은 이렇게 기능이 많이 붙은 다소 크고 이상한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 웃으실 줄 알았는데 좀 딱딱하네요. 많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코드량이 오른쪽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방대해졌습니다. 저것도 제가 이제 캡처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미니멈까지 줄였는데도 다 담지를 못해서 딱 저만큼만 캡처를 했던 건데요. 특히 사용자의 행동을 이렇게 정의하는 유즈 케이스는 정말 그 길이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서비스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유즈 케이스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몬스터 집이 된 웹 집은 빌드 돌렸을 때 우선 저는 컴퓨터가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막 도커 띄워놓고 이런 상황에서 빌드를 돌리면 그대로 이제 딱 죽었어요. 저는 웹 프로젝트 빌드 돌렸을 때 죽는 걸 회사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관리하다 보니까 피처를 추가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인 개념 단위라고 했던 이 엔티티를 추가로 정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도메인이니까 어딘가 있을 것이니까 찾아봐야 하는지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것도 캡처를 다 못했어요. 하다가 그 공간이 작아서 매우 엔티티의 홍수 같고 그냥 없을 것 같으니까 새로 만들자 했던 것들이 이제 계속 추가되면서 정말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재사용을 하려면 한 10분 정도는 엔티티를 다 뒤져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자면 예를 들어서 카드 서비스를 그 팀장님께서 디벨롭에서 프로덕션으로 배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서비스로 디벨롭에서 QA를 받고 있던 이소영은 이 서비스 아직 QA가 다 안 됐다. 좀 기다려달라 라고 이제 체리픽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가 체리픽이라고 했지만 실상 거의 이게 체리 나무 한 그루를 뽑아서 다 털어버리는 약간 그런 정도의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저희 팀은 각 서비스별로 저장소를 좀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분리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셋업하는 과정에서 과연 기존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끼리 던졌고 저희 팀의 결론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지 말자였습니다. 개선해야 할 것이 많아 보였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개선할 점이 있으니까 기존 구조를 유지하지 않았겠죠?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뭐 유즈 케이스로 이제 변하지 않게 분리했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정의가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효용을 많이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때 막 테스트 코드를 막 하드하게 짜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 저희 팀의 결론은 이런 코드가 뭔가 효용이 없고 코드량을 2배로 증가시키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선해야 했던 점은 이 구조가 처음 만들 때는 용이하지만 수정하는 과정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종종 생기기도 하지만 변화도 많이 하고 심지어 닫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두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닫아야 해서 뷰에서 사용하던 파일들을 모두 이제 휴지통으로 깔끔하게 보내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뷰에서 쓰던 레퍼스토리나 엔티티는 도대체 어떤 거였지? 뭐 서비스 아까 디펜던시 열어보면 나오겠지 해서 서비스 디펜던시를 열어봅니다. 이렇게 서비스 디펜던시는 이렇게 생성자에서 레퍼스토리 디펜던시를 주입받아서 각 서비스에 쭉 레포드를 내려주는 형태인데요. 네, 이 코드는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한 서비스에서 주입됐던 레퍼스토리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삭제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걸 정말 삭제해도 되나?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 서비스에서만 사용이 되나? 그래서 삭제하는 것은 좀 두려웠습니다. 부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수정하는 작업도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나의 수정에 대해서 건드려야 하는 파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뷰 쪽 구조가 저희가 이제 데이터와 완전히 분리하지 못하면서 얽혀있게 되면서 이 뷰 쪽 코드를 손대는 것도 조금 어렵고 겁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네, 매우 힘들었습니다. 뷰의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 뷰의 렌더웨 정보가 정말 많았습니다. API 리스폰스, 패치 스테이트, 그리고 렌더링에 필요한 각종 로컬 스테이트가 뷰 쪽에서 좀 한 군데서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읽는 것도 조금 어려웠고 수정하는 작업도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API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API 호출하고 이제 상황에 맞게 다르게 렌더링을 하는데 대출 쪽에 이제 뭔가 수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코드를 열어보는 것도 조금 이제 두려운 일이 되었었죠. 정리하자면 기존 구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코어 영역 레퍼스토리를 나누어 정의해야 하는 것에 저희 팀은 효용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수정이 어려웠으며 뷰와 데이터가 한 곳에 있어서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CMS를 만들 때부터 새로운 구조를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브레이크 체인지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첫 번째 이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구조에 대한 변경을 하기 전에 저희는 저장소를 분리하자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방대한 코드를 모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신규 서비스부터 새로운 구조를 도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불편함은 코어가 영역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로 합쳐서 API 프로바이더라는 의존성을 바로 주입받고 레퍼스토리 디펜던시라고 하는 이 레퍼스토리를 모아두는 쪽에서 바로 주입을 해주었습니다. 코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구현체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그냥 바로 구현체를 정의해서 주입해주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죠. 코드량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당연히 이제 개발 단계에서 행복감은 2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선 이제 첫 번째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좀 빠르게 지나가자면 수정에 용이하지 않았고 수정에 용이하도록 구조를 단순화했고 뷰와 데이터를 분리하는 작업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뷰와 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팀은 리덕스와 리덕스 미들웨어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리덕스 미들웨어로는 옵저버블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바라봤던 구조는 스토어는 뭐 API에서 받아온 데이터 명시만 해. 그리고 API는 모두 미들웨어에게 위임하자. 그리고 뷰는 렌더에 집중하고
디스패치는 한 곳으로 몰아서 모두 일관성 있고 모두 정리되어 있는 구조로 가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중반 정도까지 저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입사한 지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구조를 잘 바꿔서 꽤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제 말에 함정이 있었죠? 중간까지 행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끝날 즈음에 이제 좀 놓친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리액트 리덕스 6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버전을 쓰신 분이라면 아실 맵 스테이트 투 프롭스와 맵 디스패치 투 프롭스, 즉 스토어와 커넥트 되는 부분을 저는 어디로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는 이 고민을 썩 잘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했던 생각은 디스패치라는 것은 스토어의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으니 모두 한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거는 가급적 좀 상위 레벨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루트 엔트리의 하위인 엔트리 라우트에서 필요한 디스패치와 그 스테이트들을 가져와서 하위 컴포넌트들에게 내려주는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코드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뭔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게 일관성 있고 무조건 엔트리에서 하니까 매우 깔끔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끊임없는 드릴링과 뭔가 재사용 불가능한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리덕스를 사용했던 목적이 드릴링을 해결하자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이 함수가 필요한 까지 전달되기 위해 이제 뭐 n 단계 이상을 거치다 보니까 그걸 찾아가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이 함수가 정말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려주기 위한 중간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협업이 어렵다는 것이고 협업이 어렵다는 것은 코드 리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주위에서 리덕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듣는 답변인데요. 이 코드도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리덕스를 사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적어줘야 하는 코드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 템플릿처럼 이렇게 탁탁탁 나와서 수정만 하면 되긴 하는데 뭔가 같은 코드들이 여러 파일 내에 있으니 이것들이 너무 중복 코드이고 좀 안 좋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뷰와 데이터가 얽혀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첫 번째 개선에서는 이 부분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리덕스도 도입하고 뭐 뷰와 데이터는 꼭 분리돼야 돼. 뭐 뷰에서는 좀 렌더만 하자. 이 점에만 너무 집중해서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는 대부분 뷰와 데이터만으로는 구성되는 게 아니죠. 뭔가 API도 필요하고 유틸도 필요하고 뭐 각종 헬퍼 펑션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뷰에 필요한 헬퍼의 위치를 어디로 둘 것인지 저는 처음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헬퍼라고 해서 뭔가 좀 작은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냥 보조적인 애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로직 처리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위치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좀 로직이 곳곳에 흩뿌려진 상태가 되었다고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퍼와 유틸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요. 뭔가 둘이 단어가 비슷해 보이고 하는 역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둘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았고 뭔가 비슷한 역할을 한 함수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상태가 됐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 그릇의 리액트 스파게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조금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아쉬웠던 점 이제 막 마지막에 너무 까기만 했는데 그 기존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구조로서 뭔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기존 구조를 유지하지 않아도 뭔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라는 가설을 검증했다는 것에 조금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 만들고 나서야 아까 같은 상태가 눈에 밟혔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잘 묻고 유지 보수 잘 하고 리뷰 잘 하고 이렇게 잘 묻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좀 더블로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구조를 탈피하자는 한 번에 큰 결심을 했지만 네, 결론이 그렇게 막 아름답지 않죠. 이제 계속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집 여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타이밍 좋게 딱 이 슬라이드가 나오네요. 이제 한 번 이사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썩 좋은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 뭐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집에 비유하자면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할 때 있어서 집의 모양만 이제 중요한 요소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뭐 지하철이 가까운지, 뭐 집 주위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만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따지게 되죠. 이는 프로젝트 구성 시 고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술 스택을 선택할지, 폴더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도메인이나 뭐 다른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칠판에 직접 적었습니다. 네, 이때는 이렇게 칠판으로 적었는데 이제는 아이패드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안 웃으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칠판에 열심히 적으면서 이렇게 그려본 구조는 이제 현재 이렇습니다. API, Asset, Domain, Presentation, 그리고 스토어와 유틸 폴더로 구성을 했습니다. API의 인덱스에는 이제 헤더와 리퀘스트 겟 같은 공통으로 사용할 함수들을 모아두었고, API 폴더 하위에서는 바로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API를 호출하는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쪽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각 요소에 대해서 우선 하나씩 말씀드려보자면 컴포넌트는 도메인을 절대 알지 못하는 항상 재사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작성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컴포넌트는 무조건 프리미티브 타입의 프롭스만 가집니다. 개발자가 따로 정의한 인터페이스 등을 절대 프롭스로 가지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따로 정의한, 그러니까 엔티티를 프롭스로 가지게 되면 도메인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도메인을 아는 컴포넌트는 재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도메인을 아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그걸 저는 이제 컨테이너라고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는 개발자가 직접 정의한 엔티티 타입의 프롭스를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안 가졌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가져야겠죠? 예시를 들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프롭스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가 정의한 포켓몬이라는 타입의 프롭스를 가지고 프리미티브 타입의 카운트라는 프롭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메인을 알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패치를 어디 레벨에서 할 것이냐는 자연스럽게 컨테이너 레벨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TMI는 저희가 아까 리액트 리덕스 6 버전을 쓰다가 이제 이 구조를 개선할 쯤에 7.1 버전이 나와서 이걸 사용을 해보았는데 유즈 셀렉터나 유즈 디스패치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뭐 커넥트나 맵 디스패치 투 프롭스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코드가 좀 훨씬 간결해져서 매우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라우트와 뷰 부분인데요. 라우트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리액트 라우터 쪽에 라우트를 정리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연결되는 컴포넌트는 뷰를 가지게 됩니다. 이 뷰 쪽에는 로직 없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관한 스타일만 정의해 두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프로젝트의 5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저는 이제 만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의를 내렸는데요. 헬퍼의 위치는 컴포넌트 혹은 컨테이너 하위의 컨트롤러라는 폴더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유틸과는 다르게 뷰를 위한 함수이며 일회성에 가까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유틸은 특정 컴포넌트나 컨테이너에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추상화 레벨이 높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결정을 하는 함수는 절대 유틸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리덕스를 도입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이 다소 새집 증후군을 좀 느꼈는데요. 이를 해소할 무엇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덕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했던 점에 대한 꿀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액션 리듀서 미들웨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코드를 매번 적어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저는 유틸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 자세히 보자면 create async action, 즉 API를 관리되기 위한 용도로 리덕스와 미들웨어가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유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픽스 타입을 넣으면 3개의 프리픽스가 나오고 API 패치는 패치, success, fail이라는 상태를 가지니까 이렇게 3개의 함수를 리턴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쪽은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2가지 형태로만 불러서 사용하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듀서 쪽에도 스위치 케이스 문을 걷어내고 조금 더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뿌듯하게 잘 만들고 리덕스용 액션 유틸이 어떤지 한번 물어봅니다. 라인 증가 중복 코드 어렵고 초기 세팅 비용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을 고통스러워하던 분들이 좀 액션 유틸로 많이 편안해진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쳐나가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반까지고 내년에는 또 마지막엔 또 좀 아쉬웠어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만족스러운 구조이고 리뷰하기 쉬운 코드를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계속 코드를 얹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한 번, 이제 작게 한 번, 총 2번의 구조 개선 과정이 있었는데요.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딱 어디까지 찍으면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좋다, 베스트다라는 것은 사실 서비스나 팀의 상황, 회사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좋은 패턴을 위해서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구조 괜찮은가? 여기 코드 중복되는데? 중복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 중복을 줄일 수 있는 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TMI는 새로 저장소가 분리되고 프로젝트를 셋업하는 것이 좀 매번 비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팀 이제 웹팩이나 이런 것부터 다 설정을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든 작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캐폴딩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템플릿 레파스토리를 만들고 이제 각 폴더별로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프로젝트마다 뭔가 구조를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서 구조를 이제 아카이빙 했습니다. 이 샘플 프로젝트의 기준은 GitHub API, 그러니까 오픈 API를 사용해서 API 콜까지 하는 형태를 샘플 프로젝트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면 좀 누구나 쉽게 구조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고 이 샘플 프로젝트 템플릿 레파스토리 이용해서 이제 스캐폴딩 도구 하단에 웹 프로젝트 제너레이터라는 도구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 팀에 정말 적합한 도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아직 구조를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과 함께 계속 구조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부스에서 이벤트도 하고 채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도 계속 드리고 있어서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처음에 늦어진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발표가 좀 빨랐더라도 제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이게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할 테니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